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한국의 강력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감형 조건이 참 많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 초범이라는 이유,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국민들의 조롱 섞인 평가는 사이다 판결이 부족한 현 세대의 불만을 반영한 결과겠죠. 악인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오랜 격언인 인과응보, 권선징각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유명한 촉법 소년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먼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치는 약한 처벌은 피해자의 울분을 짙게 하는, 사회가 가하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향해 가한 2차 가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해자 중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은 피해자를 조롱했고 지역사회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으며 한국 사회는 가해자 집단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학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상황을 방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 가해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결국 가해자 중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들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사건이 갑자기 재조명된 이유는 어느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하나, 둘 공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근황을 찾아보니 가해자들은 멀끔하게 현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 공직에서 근무하는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등 아무렇지 않게 보통 사람처럼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상이 밝혀져 사회적 매장당하는 지금의 상황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가해자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희열과 별개로 법적으로는 신상 공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심지어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속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신상 공개일까요? 드라마 아내의 유혹, 영화 친절한 금자씨, 테이큰 셰익스피어, 햄릿.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복수를 테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극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꾼들에게 애용되는 소재입니다. 심리적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복수극의 전개 방식은 큰 틀에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극 초반에 주인공이 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피해자가 자기 각성 혹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방역을 시작하고 치열한 갈등 끝에 가해자를 무찌르는 것이 기본적인 서사 구조죠. 단순하고 뻔한 설정이라 결말이 뻔히 예상되지만 우리는 결말을 예상하더라도 이 복수극을 관람하러 다시 극장을 찾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선량한 주인공이 승리하고 악당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권선징각 결말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 때문입니다. 이런 정의 구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 세계는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악랄한 범죄자는 존재했습니다. 그중 어떤 인간들은 참아 같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불리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이슈를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일반 시민들은 분노하고 부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기대와 달리 약소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밀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사적 제재로 남아 정의 구현당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에 열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법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시민들이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모습에서 어쩐지 인류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적 제재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적 처벌이 법적 처벌보다 인과응보 혹은 업보라는 이상적인 진리를 시민들에게 더 깊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형기를 채운 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과는 남더라도 충분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형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평생 사건의 전말과 신상이 끊임없이 인터넷에서 복제되어 가해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합니다. 그의 악행을 가족, 자식, 직장 동료까지 알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이런 엄격한 정의 구현을 통해 예비 범죄자들이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적 제재는 물론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나 사적 제재는 미약한 법률의 보완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적 제재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 2018년에 발생한 청주 여중생 사건 당시에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가해자의 신상이 먼저 유출됐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통쾌하지만 유포자들은 개인정보법 제72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받았고 주요 유포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 처벌 수위가 약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저 역시 화가 납니다. 그러나 분노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문장일 겁니다. 그러나 이 문장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이 불합리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여겨지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법을 들먹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 오히려 대중의 질타를 받습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글에 어김없이 네 가족이라며 이라는 감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심지어 밀양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냐는 조롱도 있습니다. 이성이 힘을 잃었습니다. 시민의 분노가 집단적 광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민재판의 특징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공범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변인들이 범죄 행위와 전혀 연관이 없어도 가해자의 지인 혹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유명 맛집은 가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건과 연관이 없지만 사적 제재의 표적이 됐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닙니다. 그저 가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일 뿐입니다. 21세기의 연좌제가 부활했습니다. 연좌제는 역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비열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일제감정기 일본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연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군부 정권의 지도자들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공법을 근거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연좌제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조선 점령, 군부 독재를 위한 명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회적 압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연좌제를 적용한 인민재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이처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상 공개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이 신상 공개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실 명백할 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모른다면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 하고요.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한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국 스카버러에서 15세의 소년 5명이 14세 소녀 1명에게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주범은 징역 8년을 나머지는 각 5년에서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호주 퍼스에서도 16세 소녀가 또래 남학생 4명에게 유사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주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나머지는 7년에서 9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일단락된 케이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한 일입니다.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어떠한 죗값도 치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감정들이 지금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법입니다.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열광하는 건 정의라기보다는 집단 관계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신상 공개에 열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의 구현 혹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에게 다시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단조로운 삶에서 내 도파만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는 건 아닌지 말이죠. 사실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것보다 누군가의 몰락을 지켜보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요.